네, 안녕하세요. 비욘드에서 준비한 특별한 라이브 시간입니다. 고대구로병원 순환기내과 박창규 교수님과 함께 저희 고혈압 심장병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이 얘기는 예, 교수님께서 직접 해주셔야 될 것 제가 같아요. 할까요? 네. 예. 뭐 질문들, 뭐 방송도 뭐 질문들 있잖아요. 네. 예, 그 유명한 예. 너무 네, 궁금한데. 그런데 너무 궁금한데 답을 사실 잘 몰라요. 음. 의사 선생님들도 사실 답을 잘 몰라서 제가 그냥 흔히 얘기하는 질문들 말고 많이들 궁금해하고 병원에 와서 질문을 많이 하고 의사들도 사실 제가 이제 뭐 강의나 이런 데 가면 의사 선생님들도 질문 많이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답변이 잘 없는 거에 대한 사이다 답변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많이 보지 않았던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을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고혈압과 심장병에 대한 겁니다. 네. 교수님, 첫 그래도 번- 시작하시기 전에 네. 그래도 구독자분들께 짧게 소개해 주시는 게 좋지 아, 않을까요? 저요? 네. 저는 현재 고대구로병원 순환기내과, 이제 심장내과에 근무하고 있고요. 이제 원로 교수가 돼서 내년 2월이면 정년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비욘드에는 한 번 더 예정이 돼 있고요. 여러분들과 앞으로도 이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좋은 그 내용으로 다시 한번 보는 걸 계속 희망하고 있습니다. 일단 계속 열심히 들어주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어쨌든 교수님께서 쭉 강의를 해주시는 네, 내용들이 네. 그 40년간의 임상과 네. 연구의 그 집약처, 정수들이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들으시는 환자분들께도 큰 도움이 예.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환자분 지한 40년 됐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고대병원에서만 35년입니다. 네. 그래서 그럼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네. 성격과 고혈압. 흔히 많이 생각하잖아요. 성격하고 고혈압이 좀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또 하는 얘기도 많고. 그럼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문헌들을 이제 쭉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성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격은 한 5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외향성, 내향성 하죠. 특히 이제 외향성. 고혈압은 이제 좀 외향적이면 좀 더 많이 생길 것 같죠, 느낌에. 와하니까요. 예. 그리고 또 개방성. 이게 뭐 어떤 사람들 많이 만나고 뭐 하고 이런 거. 그다음에 굉장히 성실한 사람들 있죠, 성실성. 그리고 이제 굉장히 좀 나름대로 친화적이에요. 이 사람 저 사람 굉장히 잘 챙기고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신경성이 있습니다. 신경성은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느껴도 신경 예민한 사람들이 좀 약간의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신경이 예민한 우리가 좀 예민하다는 것보다 성격적으로 신경성인 사람들은 뉴로스티시즘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고혈압 위험이 증가하더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연구가 다 그래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전체로는 증가되는데 남녀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또 달라져요. 극도로 예민한데 생활 수준이 낮은 사람에서는 심장병 사망률이에요. 심장병 자체 사망률 위험이 2배 위험합니다. 2배 증가돼요. 근데 생활 수준 높은 여성에서는 심장병 위험이 40%가 감소하더라는 거예요. 신경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 생활 수준이 낮은 사람에서는 어떤 삶의 위협으로 느끼는 거죠. 정말 오늘 먹을 식량이 없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전세 뭐 부동산 집값이 원래 올랐는데 월세 낼 돈도 없고 정말 극심한 스트레스로 작용하겠죠. 근데 생활 수준 높은 여성에서는 뭐 그런 것들 아니겠어? 우리 애가 1등 해야 되는데 이번에 뭐 등수 안에 못 들었어. 우리 애 뭐 학원 보내야 돼. 우리 남편이 살이 찌고 그런데 운동을 제대로 안 해. 그러니까 예민한데 조금 생존과는 전혀 다른 걸 것 같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막 챙기고 막 하니까 그렇게 예민한 사람은 오히려 심장병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아주 신경이 예민한 사람이 고혈압 위험이 높은데
생활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높은 사람은 오히려 더 고혈압 위험이 적고, 이 성실성이라는 건요, 성실한 사람이 고혈압 위험이 감소하더라는 거예요. 얼핏 생각해도 그렇죠. 성실하면은 아주 규칙적인 생활을 하겠고, 운동도 또 열심히 하겠고, 나쁘다고 하는 것도 안 하겠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연구들 쭉 보니까 성실한 사람은 고혈압 위험이 확실히 적더라.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연구들을 이렇게 문헌을 써놨는데 여러 연구들을 다 찾아봤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나오는 게 그래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성실한 사람은 고혈압 위험이 감소되고 신경 쓰인 사람이 고혈압 위험이 높아진다. 근데 또 다른 분류를 해봤더니 그 중에서도 생활 수준이 낮은 여성이 고혈압 위험, 사망률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요 잠깐 오타가 있었네요. 심리 상태. 그리고 특히 이제 성격은 아닌데 고혈압과 연관된 심리 상태가 굉장히 많아요. 가장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우울증 사람들이 굉장히 깔아앉잖아요. 사실 내색을 안 하지만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상태고, 이 사람들은 뭐 잘 먹지를 않는다거나 또 폭식을 한다거나 하루 종일 누워서 있으면서 운동 같은 건 아무것도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고혈압이 많이 생기고 심장병이 많이 생기는 거 이미 모든 연구에 다 일관적으로 나타납니다. 비슷하게 이제 상실감, 절망감 이런 걸 갖게 되면 또 우울해지잖아요. 그래서 상실감이나 절망감 있는 사람들이 고혈압이 잘 생기더라. 그리고 막 화를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화를 많이 내면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화를 확 내다가 이거 어떻게 하고서 쓰러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건 정말 고혈압하고 관계 있겠다 생각했는데 예전에는 연구를 막 해봤더니 차이가 없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화를 많이 내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푸나 보다. 본인은 스트레스를 풀어버리고 다른 사람이 그걸 화를 받아서 다른 사람이 더 안 좋아지다 하는데, 최근에 연구를 보니까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이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 고혈압이 더 잘 생기더라는 거고요. 성격 중에서 A형 성격이라고 있어요. 아주 경쟁적이고, 뭐 철두철미하고, 뭐 그땐 뭐 엄청 챙겨도 남한테 지는 거 절대 못 참고 꼭 이겨야만 되고, 이런 성격들이 보면은 고혈압이 잘 생긴다는 거예요. 네, 이건 다 연구 결과로 다 증명된 것들입니다. 그러면 성격에 따라서 고혈압이 차이가 생기는데 또 나이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고혈압 약제를 이렇게 사용하는데 고혈압 약제도 나이나 성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한번 볼까요? 정말 달라지나?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있잖아요. 고혈압이 생기는데 다는 아닌데 젊은 사람 중에서는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혈관 노화로 인해서 고혈압이 생기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에서 고혈압이 생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중에 상당수는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면서 생기는 고혈압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어떤 게 나타나냐면 특히 이제 맥박이 좀 빨라집니다. 젊은 사람이 일반적으로 나이 든 사람보다, 그러니까 성인이 된 다음에, 아주 어린애는 맥박이 빠르죠. 근데 성인이 된 다음에는 노인보다 맥박이 일반적으로는 좀 더 낮은 편인데,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몸이 좀 안 좋아지면서 맥박수, 심박수가 빨라지거든요. 근데 젊은 사람들 굉장히 맥박이 빠른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무슨 이유냐면 교감신이 항진이 되면 심장이 막 자극받아서 맥박이 빨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혈압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서는 맥박이 빠른 경우에는 이 교감신경을 억제하는 베타 차단제라는 고혈압 약제가 좀 더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쓰는 게 아니라 제가 병원에 왔을 때 젊은 사람인데 맥박이 빠른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베타 차단제를 쓰면 조절이 잘 되고, 다른 약제들 뭐 칼슘 차단제라든지 뭐 인조제라든지 여러 가지 약제가 있는데 그런 거 쓰면 은근히 잘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일반적인 경우는 그런 약제가 굉장히 효과적인데, 그래서 교감신경 억제하는 베타 차단제 이 경우에는 효과적이고요. 노인들은 혈관 노화로 인해서 고혈압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혈관이 딱딱해져 갖고 이게 잘 안 늘어납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되면 그 혈관에 혈액 있잖아요. 혈액은 대부분이 이제 쉽게 해서 수분 성분인데
이게 그 볼륨이라고 그러죠. 수분이 볼륨이 되면 볼륨이 늘어나면 혈관이 탄력해서 쭉쭉 늘어나줘야 되는데 안 늘어나죠. 혈관이 탁탁 지지하고 되니까 혈관 볼륨이 조금만 늘어도 혈관이 꽉 지탱하고 있으니까 혈압이 조금만 양의 차이도 이렇게 혈압이 막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볼륨에 굉장히 예민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떤 약제가 생각하냐? 그러니까 볼륨을 줄이는 거, 물을 빼주는 약제가 효과적일 거로 바로 생각할 수 있죠. 그게 바로 고혈압 약제 이뇨제입니다. 이뇨제는 아주 초창기 1950년대에 개발된 약이에요. 가장 초반에. 물론 그동안에 좀 업그레이드된 약이 많이 나왔는데 기본은 그겁니다. 그런데 이뇨제가 은근히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노인에서. 그 칼슘 차단제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효과도 있는데 저기에 또 나트륨, 소금기 있잖아요. 나트륨을 또 이렇게 배설시키는 효과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칼슘 차단제 먹을 때 예민한 여자분들 같이 예민한 사람들은 소변이 자주 마렵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뇨제 같이. 칼슘 차단제도 좀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노인에서는 저 이뇨제나 칼슘 차단제 효과적이고 아까 맥박이 빠른 젊은 사람에서는 베타 차단제가 효과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이 베타 차단제는 노인 고혈압에서는 상대적 효과가 좀 적게 나타나요. 무슨 얘기냐면 노인에서 굉장히 잘생기는 심혈관 합병증이 협심증도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에 더 많은 게 뇌졸중인데 베타 차단제는 뇌졸중은 다른 약제에서 예방 효과가 좀 적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노인이 딱 왔을 때 처음부터 베타 차단제는 많이 안 씁니다. 다른 약제 쓰고. 근데 좀 너무 전문적인 좀 일 수 있겠어요. 근데 고혈압 환자분은 본인들이 무슨 약제를 사용하는지 한번 보고 한번 이런 걸로 한번 유추해 보면 괜찮을 것 같고 의사 선생님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오히려 되는 얘기일 거예요. 그리고 환자분들도 어쨌든 내 약과 또 상대방의 예. 약이 다른데 그렇죠. 왜 그런 걸까 궁금하셨을 그렇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다 쓰는 게 다 이유가 있어.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 다 생각해서 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 이거는 뇌졸중 예방에는 타약제 비해서 덜 효과적이라는 건 여러 연구를 통한 문헌이 일관성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근데 노인들이 예를 들어 심장병이 생겼다, 심부전이 생겼다 하면 그때는 무조건 베타 차단제를 써야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령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성들이 그 폐경 이전까지는 고혈압이 거의 안 생기고 오히려 혈압이 더 낮은 저혈압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은데 폐경이 되고 나면 그 전에 고혈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쭉 사시는 동안 90%까지 고혈압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뭐 80세, 90세까지 살 수 있죠. 결국엔 다 고혈압이 생기는데 폐경 후에 급격하게 증가되는데 여성들의 특징이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고혈압에 대한 부작용인 건가요? 약제. 고혈압 약제에 대해서. 네. 그래서 그건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이제 폐경 이후가 되면 급격한 어떤 변화를 보이잖아요. 뭐 맨날 여자분들이 폐경 후 뭐 증후해갖고 맨날 그 호소하고 어떤 사람은 10년 이상씩 맨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여성 호르몬 없어지면 뼈에서 칼슘도 이렇게 빨리빨리 빠져요. 그래서 골감성증도 굉장히 빨리 옵니다. 남자들도 오는데 그게 굉장히 천천히 오거든요. 그래서 남자는 별 변화를 급격한 변화를 못 느끼는데 또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도 천천히 서서히 떨어지니까 크게 못 느껴요. 여성분들은 갑자기 없어지거든요. 에스트로겐이. 그러니까 급격하게 느끼고 병도 갑자기 급격하게 생기죠. 골감소증이 동반되고 그 다음에 골다공증도 많이 생기죠. 그래서 보통은 보험이 그 골다공증 검사가 골밀도 검사가 여자분들은 65세부터 보험이 되고 남자는 70세 이상 75세 돼야 보험으로 해줘요. 그 다음에 남성에 비해서 질환도 좀 다른데 남자분은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이 여성분보다 더 잘 오는 거에 비해서 여자분들은 심부전이나 고혈압에 대한 합병증이 심부전이나 뇌졸중병증이 훨씬 더 많이 와요. 특성이 달라요. 여성 고혈압으로는 합병증도 다르고 약제에 대한 부작용도 많은데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ACE 차단제라고 해서 레닌엔지오텐신을 차단하는 약제인데 고혈압을 일으키는 호르몬입니다. ACE 차단제는 문제가 서양인에서는 거의 기침이 안 생기는데 동아시아인에서는 기침을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한 40% 발생하는데 여성분들한테서는 이 기침 발생이 훨씬 더 높아요. 특히 노인이 되면 기침 발생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이 딱 왔을 때 약제는 되게 좋은데 여자 노인분한테는 무조건 이 약을 안 써요. 여성도 뭐냐면 쓰면 약은 좋지만 기침을 분명히 할 거라 생각하는 거죠. 네. 근데 남자들은 노인에서 상황을 봐갖고 이 약을 꼭 써야 되겠다면 쓰고 아니면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 칼슘 차단제는 용량에 의존적인데 이게 부작용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발목이 좀 붓는 게 있어요. 발목이. 혈관 확장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혈관이 확장되면서 옆으로 모세혈관에서 그 수액이 조금 옆으로 빠지면서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상에 문제는 없는데 약간 발목이나 다리가 부을 수 있고 심한 사람은 푹푹 들어갑니다. 누르면. 그러니까 좀 물이 부니까 좀 무거운 느낌이 들고 일단 막 걱정하죠. 근데 남성분에 비해서 여성분이 훨씬 더 잘생겨요. 제가 보기에는 한 2배 이상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얼굴도 붓는다고 되게 호소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병원에 가서 얼굴 붓는다고 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보면 똑같은 것 같은데 여자분들은 또 예민하니까 얼굴 붓는 걸 또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얼굴 붓는다고 이제 이 약 때문에 그렇다면 하면은 제가 그러면 저 다른 약제로 바꿔드린다 이렇게 하는데 발목 엄청 크게 변하진 않는 것 같나 보네요. 그래서 눈으로 봤을 때 얼굴이 심하게 부으면 좀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닌 거네요. 그 정도 생긴 건 거의 없어요. 대부분 그 전에 얼굴이 붓기 전에 발목이 다 부어가지고 발목 상태 보고 대부분 이제 하는데 발목은 전혀 안 부면서 얼굴이 부었다고 얘기하는 경우는? 여자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괜찮다고 하는데 네네. 근데 본인이 또 이제 아마 자꾸 다른 데 듣고 뭐 약전에 보면 부작용 쫙 써 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너무 또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본인이 안심을 시키는데 막 걱정하면 이제 다른 약주로 바꿔주죠. 그럼 보통은 다리가 좀 많이 부어 있을 때 그러면서 얼굴도 부을 때는 약을 좀 바꿔도 되는데 다리는 안 부었는데 얼굴만 좀 부어 있으면은 괜찮다. 그건 아닐 가능성이 많죠. 약의 부작용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네네. 본인의 느낌이죠. 근데 본인의 느낌도 되게 중요해요. 그럼요. 내가 먹는 약이니까요. 내가 제일 중요하죠. 본인이 거기에 불편함을 막 느끼고 그러면 어떤 걸 해도 소용이 없거든요. 보통 환자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드려야죠. 근데 이뇨제가 노인들 고혈압에 굉장히 좋다고 그러는데 이뇨제 부작용 중에 하나가 아주 저용량이면 크게 문제 없는데 약간 어느 정도 사용하면 소변을 배설시키는데 소변 나갈 때 그 전해질도 같이 좀 빠져나거든요. 소금기라든가 나트륨, 그다음에 특히 문제가 되는 칼륨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 약은 좀 그런 게 더 많았는데 남성에 비해서 여성은 그 저칼륨증이나 저나트륨증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뇨제를 사용했을 때 꼭 중간중간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그리고 호르몬 이상에서 저나트륨증 생기는 것도 여성이 훨씬 많습니다. 또 아기 낳고 나서 이거 후유증으로 이 뇌하수체가 작동을 잘 못하게 되는 그런 질환도 있거든요. 그건 여성분들한테만 일어나죠. 그런 경우에 이제 저런 부작용들이 훨씬 더 호르몬 이상이 많이 생기죠. 네. 여성들이 상당히 더 부작용이 많아서 저희가 쓸 때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네. 이건 이제 남성들의 문제인데 남자들이 60세 넘으면 정도에 차이지만 전립선 비대가 다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저도 매일 새벽마다 깹니다. 저도 피해갈 수가 없는 전립선 비대증은 피해갈 수가 없는데 너무 심하면 수술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약을 먹습니다. 저는 아직 약은 먹지는 않아요. 그냥 꼭 깨서 한 번씩 화장실을 갔다 오죠. 근데 전립선 약 먹고 나서 환자가 병원에 그전에 혈압이 조절되던 환자인데 갑자기 병원에 와서 혈압이 너무 떨어졌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다 보면 전립선 비대증 약을 먹었다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한번 전립선 비대증약이 어떤 거냐 있나 한번 물어볼게요. 전립선 비대증 약물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알파 차단제라는 거고 알파 환원 효소 억제제. 이거는 남성 호르몬을 억제해서 전립선 크기를 갖다 줄여주는 거예요. 항콜린제 및 베타3 작용제라고 하는 거는 방광 근육을 이완시켜서 방광이 이제 편안하게 되니까 소변이 막 마려운 걸 좀 참아주게 되는 거죠. 특히 밤에 잘 때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알파 차단제라는 거는 사실 고혈압 약제예요. 고혈압 약제로 개발이 됐고 고혈압 약제를 한참 사용하고 혈압 강화 효과도 좋은데 1차 약제는 잘 안 사용하는 게 2000년도에 미국에서 대규모 연구로 각 약제별로 연구를 했는데 알파 차단제를 사용한 경우가 다른 약제에 비해서 효과가 조금 덜 나타났어요. 그래서 저 알파 차단제를 1차 약제에서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아까워요. 저 알파 차단제가 그냥 고혈압 1차 약제로 사용해도 거의 강화 효과 비슷하고 나쁠 건 없는데 그 연구 하나로 인해서 그냥 1차로 배제시켰는데 문제는 저 알파 차단제가 이 전립선의 그 근육을 이렇게 좀 긴장도를 확 낮춰주거든요. 전립선과 방광목의 근육을 이완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소변이 잘 나오게 만들어요. 전립선 비대증이 전립선 비대로해서 요도가 나가는 걸 꽉 자꾸 눌러서 막아주니까 소변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이걸 이완시켜서 근육이 탁 풀리면 요도가 쫙 열리거든요. 근데 저게 기본이 고혈압약이기 때문에 혈압이 떨어지죠.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게 많이 사용하는 게 탐슬로신, 카두라라는 약입니다. 근데 요 약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알파라는 게 이제 말초 동맥의 톤을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베타라는 거는 주로 이 깊숙한데 내장, 뭐 심장 그런 깊숙한 데인 게 베타고 알파는 혈관에 이제 주로 말초 쪽에서 긴장을 유지시켜 주는데 저걸 차단시키면 혈관에 긴장이 풀려서 이렇게 특히 일어날 때 기립성 저혈압이 생기는 부작용이 더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사람에서 저 알파 차단 사용할 때는 갑자기 특히 처음에 이렇게 일어날 때 기립성 저혈압이 있어서 쓰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처방을 하고 대부분이 전립선 비대증 치료할 때 저녁에 드립니다. 네. 제약제를. 근데 저것 때문에 혈압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어지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인 사람에서 혈압이 너무 떨어진 사람은 저 약제를 끊거나 아니면 저 전립선 비대 때문에 약을 꼭 먹어야 되면 다른 고혈압 약제를 좀 줄이죠. 네. 어차피 혈압이 좀 이렇게 내려가니까요. 내려가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을 봐갖고 환자 상태가 어느 게 더 중요하고 어느 게 좀 덜하냐에 따라서 전립선 비대증 뭐 웬만큼 괜찮다. 다른 약제로 충분히 조절된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전립선 알파 차단제 저쪽을 빼고 저거 꼭 먹어야만 전립선 비대증이 치료가 된다면 다른 고혈압 약제를 좀 줄이고 네. 예, 그건 좀 상황에 맞춰서 좀 조절해야 됩니다. 안 그래도 댓글에서 네. 고혈압 에이스 차단제 드셨다가 기침이 심해서 네. 다른 약으로 바꾸셨던 분도 네. 계시네요. 그거 네. 많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외국에는 기본적으로 저약을 많이 쓰는데 네. 그 서구 사회죠. 우리나라는 저약을 지금 퍼센티지가 되게 낮아요. 효과는 사실 제일 좋은 약이고 부작용이 기침을 제외하면 부작용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하나가 그리고 의사들은 사실은 약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예민해요. 그렇죠. 환자들이 와서 좋아지려고 먹는 와서 건데. 이것 때문에 막 고생했다 하면 저희가 굉장히 부담을 느낍니다. 그러겠다. 처방해 주신 입장이니까 또 그러시겠네요. 솔직히 약제 효과가 적더라도 약제 효과가 거의 안 나타나도 부작용이 없으면 환자분이 불편함 호소 안 하니까 괜찮은데 환자분이 이거 먹고 나서 어떻게 불편했다 그러면 저희가 무슨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안 쓰게 되죠. 그래서 약제는 되게 좋은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혈압약을 먹고
이제 혈압이 조절이 잘 됐어요. 좋아졌어요. 정상이 네. 됐어요. 그랬더니 환자가 와서 나 너무 어지러워서 이 안 먹고 싶어요. 그냥 약 안 먹고 그냥 있으려고 그런 경우도 그렇게도 있어요. 있어요. 이게 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철종 알죠? 강화도령. 이 집안이 역적으로 돼갖고 강화도에 가서 소 키우고 있었잖아요. 이 집안이. 그러다가 이제 헌종이 사망하고 후사가 아무도 없이 했는데 안동김 씨가 다 해야 되는데 마땅한 사람 자기들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에 가장 적당한 아무것도 모르는 강화의 그 영모로의 형들이나 이런 건 다 죽었어요. 그래도 철종은 그래도 살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철종을 데려온 거죠. 데려서 왕으로 그냥 양자로 만들고 얼마 전에 그 뭐 어떤 기록 TV의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그 왕으로 하기 위해서 그 영모에 대한 어떤 그 조선왕조 실록의 기록들을 다 없애버렸더라고요. 그 정도까지 해갖고 뭐 말하자면 조작이라고 하는데 그 기록을 다 없앤 거죠. 왕이 되는데 문제가 되지 않게. 그래서 철종했는데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처음에 도망쳤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주기로 사약 갖고 온 줄 알고 막 도망치는데. 그래가지고 궁궐에 와서 하는데 나름 어렵게 살았으니까 어렵게 가난한 서민들의 삶을 생각하고 뭐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계속 브로킹이 걸리고 안동김 씨한테 하니까 나중에 그 여색과 술만 먹는 데 빠져가지고 굉장히 또 일찍 사망했잖아요. 후사도 없이. 그래서 대원군 고종이 왕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 중에 이제 너무 높은 혈압에 적응이 된 분들이 있어요. 네. 기본으로. 근데 이게 오랜간 만성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면 거기에 적응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몸은 망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상태가 매일 술만 먹는 사람들은 알코올에 중독이 돼 있잖아요. 갑자기 술 끊으면 금단 현상이 일어나서 못 살잖아요. 담배도 마찬가지고. 혈압도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너무 높은 혈압이 안 좋게 했는데 그냥 적응이 돼갖고 혈압이 정상이 되니까 몸은 좋아지고 있는데 본인은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특히 여자분들이 더 잘 생겨요. 남자보다. 그럼 그럴 때 어떻게 좀 얘기해 주세요? 설명해 주죠. 네. 이건 몸이 좋아지고 이 기간이 있다. 좀만 이제 좀 적응이 되면 된다고 하는데 환자분이 이걸 견디기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혈압을 천천히 내리는 거예요. 왜냐면 환자한테 맞춰야 되니까. 약을 바꿔서 좀 천천히 내리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용량을 줄이거나 약을 뭐 한 매달 써야 되면 약을 줄여서 뭐 한 알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하여튼 연구는 빨리 정상으로 되는 게 좋은데. 합병증도 줄이고 사망률도 줄여요. 그건 연구가 다 돼 있어요. 근데 환자분이 못 견디는 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설명해주고 안 되면 서서히 낮춥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 그러니까 혈압을 조절을 정상이 되는 게 좋은 거예요. 본인이 못 견뎌서 그렇죠. 근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가짜 고혈압. 가짜 고혈압이면 뭐겠어요? 실제 고혈압이 아닌데 고혈압이죠. 네네.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 거의 이제 전자혈압계로 바뀌었는데 한 몇 년 전만 해도 다 순혈압계라고 그래서 이렇게 병원에 가면 이렇게 되고 청진기 되고 막 쿡쿡쿡쿡 눌러서 됐잖아요.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연세 나이 드신 분은 다 할 거예요. 이거는 뭘로 하냐면 하고서 청진기로 청음으로 이게 소리가 들리는 거하고 안 들리는 거 해갖고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축기하고 확장기 혈압을 정하는데 그건 뭐냐면 꽉 혈관을 눌러놓으면 피가 안 통하니까 소리가 안 들렸다가 어느 정도 풀어주면 수축기압 이하로 풀어주면 혈액이 확 나가면서 여기서 혈관 내에 터뷸런스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막 흔들리는 그거를 소리로 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확 혈관이 눌려져야 되는데 옆에 보시면 이 동맥벽이 너무 두꺼워요. 이거 동맥경화가 이렇게 있고 옆에 이제 동맥
혈액경화가 오래되면 석회화가 있거든요. 허연 게 이게 석회화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혈관을 높은 압력으로 누르려고 해도 눌려지지가 않아요. 전부가. 전부 다 안 눌려주니까 이 통로가 일부 남게 되면 혈류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 좁은 데로 혈류가 가니까 소리가 들려요. 청진하면.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눌려서 수축기 혈압이 안 들려야 되는데 소리가 들리니까 계속 올려도 소리가 들리니까 수축기 혈압이 들리는 소리로는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짜 고혈압인 거예요. 이건 전부 다 이제 이 동맥벽이 두껍고 석회가 심한 노인들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혈압이 높으니까 조절이 안 되려고 혈압약을 더 추가하잖아요. 네. 그래서 혈압이 조절이 안 되네. 또 추가하죠. 어느 날 갑자기 환자 쓰러져서 응급실로 오는 거예요. 막 어지러워서. 그 전에 좀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어지럽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병원에 와서. 그런데 그러면 항상 혈압이 조절 안 되면 그래서 저희가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근데 요즘 나온 혈압계들은 보통 이제 전자혈압계는 이 순으로 눌러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어떤 그 파동으로 이제 혈압을 잽니다. 그래서 요거 훨씬 그런 현상이 더 적게 나오고 이걸 정확히 아는 방법은 동맥으로 이 도관을 해서 동맥에서 직접 혈압을 재는 게 진짜인데 네. 그건 쉽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병원에서 거의 그렇죠. 입원 비슷하게 해야 돼서. 그래서 예전에는 노인의 고혈압 중에서 한 2% 내지 3% 됐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혈압계 변화 때문에 좀 적고 아무리 해도 혈압이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이 저항성 고혈압이라고 하는데 현재도 이 저항성 고혈압 환자 7%가 이제 가짜 혈압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다. 가짜 고혈압도 있다. 계셔야겠네요. 예. 네. 그런 사람들한테 막 혈압약 올리니까 어지럽죠. 근데 환자분이 그런 거 다 없는데 지속적으로 너무 어지럽대요. 그러면 이걸 의심해야 돼요. 혹시나 뇌로 가는 혈관에 협착이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경동맥입니다. 뇌에서 이제 목혈관이잖아요. 목이 제법 큰 혈관입니다. 한 1cm 정도 돼요. 뇌 직경이. 이러고 갔는데 여기 혈관이 좁아져 있으면 피가 잘 안 가니까 상대적으로 혈압은 조절 잘 되는데 뇌로 가는 혈액이 요게 좁아져 있기 때문에 적게 가는 거죠. 그래서 어지럽고 아주 뇌 속으로 쫙 들어가면 요게 이제 뇌 속에 가면 앞쪽에 있고 중간에 있고 뒤쪽에 뇌 동맥이 있어요. 제일 흔하게 생긴 게 중간에 있는 건데 요런 데 또 이렇게 좁아져 있으면 이제 피가 안 가니까 되게 어지럽죠. 네. 그래서 계속 어지러우면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러겠네요. CT 같은 거 찍어가지고. 그다음에 굉장히 또 이제 많이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환자들 굉장히 특히 요즘 전자혈압계 하면서 이거 굉장히 걱정들 하는데 수축기는 환자분이 의외로 높아요. 근데 확장기가 낮아요. 그 맥압이 확 차이 나죠. 수축기 빼기 확장기가 맥압인데 맥압이 너무 낮다. 그래가지고 맥압은 높아지고 그러니까 확장기가 낮다. 그러면 굉장히 걱정이에요. 나 확장기가 낮은데 어떡하나. 그래서 의사들도 되게 이거 궁금해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원인은 60세 이상 고령에서는 다 수축기가 높고 확장기는 낮은 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건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 혈관이 노화되면서 딱딱해지면요. 혈관이 경직도가 심해지면 수축기만 높고 확장이 낮아진 현상이 보여요. 동맥 경직도가 심하면 심해질수록 그 차이가 점점점 벌어집니다. 보통 60 이상 차이가 나면 동맥의 노화, 경화도가 굉장히 좀 심해졌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140 수축기 140 이상인데 확장기는 80 이하인 경우인데 이제 우리나라도 거의 그런데 미국이나 이런 데는 다 수축기가 130이 고혈압 기준이가 됐기 때문에 130 이상 할 수 있고요. 또 고혈압약을 계속 너무 복용하다 보니까 확장기가 좀 너무 떨어지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또 이제 비아그라 같은 것도 혈압을 좀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우울증약 그런 경우도 있고 이거는 사실 복잡해서 병원에 가서 선생님들이 판단해야 되고 임신도 좀 그런 경우가 있고요. 이제 질병들이 문제인데 파킨슨병이 있거나
심부전이 있거나 비타민 B2나 엽산 부족한 경우, 탈수 이런 것들은 그런 게 나타나는데 이것도 역시 병원 가서 확인해야죠. 그러게요. 환자 혼자서 좀 개별적으로 이 그렇죠. PPT 보고 판단하실 수는 없겠네요. 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사실은 별 문제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 그건 뭐냐면 원래 이제 청진으로 하게 되면 수축기는 보통 소리가 탁 들려요. 네. 근데 확장기는 어느 순간에 소리가 안 들려야 되거든. 그게 확장기가 되는 거예요. 청음으로 했을 때. 근데 많은 환자, 상당수의 환자가 이게 소리가 어느 정도 확 주긴 하는데 계속 조금씩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저희가 청진하면 그걸로 구별을 하거든요. 아, 여기다 잘라요. 소리가 많이 감소할 때. 근데 기계는 그거를 구별을 못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조금씩 들리는 소리를 다 잡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그걸 일일이 할 수 없으니까 병원에 이제 환자들 오면 밑에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의사 선생님도 교육할 때 또 그런 식으로 하고. 근데 이제 좀 주의를 좀 하긴 해야 돼요. 확장기가 너무 낮을 때, 60 이하로 나올 때. 그런 경우는 이제 관동맥 질환이 있을 때, 관동맥 질환이라는 건 협심증 뭐 이런 거거든요. 네, 관동맥 질환. 그때는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 혈류가 이제 공급이 되는 건 대부분 수축기 혈압으로 공급된다. 뇌혈관이나 콩팥이나 이런 건 수축기 때 관류가 일어나요. 피 공급이 되는데 심장은 아주 특이하게 확장기, 수축기가 아니라 확장기 때 피가 심장으로 공급이 돼요. 그러니까 확장기 혈압이 너무 낮아지면 심장 근육에 피가 제대로 공급이 안 돼요. 근데 확장기가 60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심장 관상동맥 질환일 때 심장에 피가 공급이 안 될 위험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자꾸 통증을 느끼면서 확장이 낮아지면 이 사람들은 좀 더 올려줘야 돼요. 수축기를 좀 높게 하더라도. 또 대동맥 판막 질환이 있으면요. 대동맥 판막 폐쇄 부전증이라고 해서 협장증 말고 폐쇄 부전증은 혈액이 쫙 퍼졌다 판막이 이렇게 이제 느슨느슨하니까 다시 밑으로 쭉 빠져요. 쭉 올랐다 쭉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많은 양이 쫙 나갈 땐 수축기혈압 확 올라가죠. 근데 쫙 나가는 만큼 또 이제 판막이 부실하니까 밑으로 쭉 빠져요. 그러니까 확장기 때는 그 대동맥에 남아있는 혈액이 굉장히 줄어들어 버려요. 확장이 확 낮아져 버려요. 그래서 뭐 이런 대동맥 판막 질환들이 있을 때는 확장기가 확 낮아질 수 있고, 아까 얘기한 것같이 혈압계에 따라서 혈관음에 기초한 그런 혈압계에는 확장기가 굉장히 낮게 나올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수축기를 기준으로 치료하면 됩니다. 내가 뭐 확장기가 좀 집에서 재는데 좀 낮게 나오는데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증상이 없으면 그냥 수축기에 맞춰서 하고요. 다 제가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자꾸 불편하고 이상이 생기면 그때 병원에 와서 다른 질환이 있나 검사를 해보면 됩니다. 수축기에 맞추고요. 굉장히 걱정하는 것들이 요즘 치매 환자가 이제 고령되면서 너무너무 늘고, 이렇게 집에 보면은 이제 워낙 오래 살다 보니까 집안에 다 치매 환자가 대부분 한 명씩 거의 있는 정도예요. 요즘에 정도의 차이지. 여자분들이 오래 살면서 치매가 더 많이, 남자보다 더 많이 생기고요. 치매 환자 있으면 정말 집안이 너무 어렵죠. 근데 보면 언제가 문제가 되냐.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됐을 때 혈압이 생기잖아요. 그때는 치매하고 별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혈압이 문제였냐. 중년기의 고혈압. 중년기의 고혈압은 치매 발병 위험을 41% 증가시키는 걸로 나와 있어요. 연구 결과. 그래서 그리고 여러 연구들 보니까 중년 시기 고혈압인데 이 치매 환자 파킨슨병이나 치매가 생기면요. 혈압이 높은 사람도 이제 퇴행성 질환이거든요. 이런 파킨슨이나 치매 같은, 그러면 혈압이 또 떨어져요. 변동이 되게 심해져요. 혈압 변동이 심해. 확 올랐다가 확 내려갔다. 고혈압 약 쓰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파킨슨이나 치매 생기면 약을 조금씩 줄여나가요.
나중에 물론 상태 봐서 하지만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분들 오는 인터벌이 길거든요. 예약 기간이. 그러면 이제 계속 볼 수가 없으니까 미리 조금 줄여놓고서 봅니다. 왜냐하면 혈압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래서 고혈압과 노인 시기 이제 혈압이 막 떨어지는 이런 걸 보이는 사람은 인지장애 위험이 65%가 더 증가한다는 거예요. 중년기 고혈압부터 그래서 잘 치료해야 한다는 거예요. 막 그거 하는 분 있지. 나 혈압약 먹기 싫어. 나중에 노인 되면 먹을 거야. 그리고 중년 때 그냥 계속 약을 거부하고 다른 거 하겠다 하는 분들 많은데 그거 사실 좀 어리석은 거예요. 약 그냥 하나씩 먹고 조절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요새 연구 엄청나게 해요. 정말 그 연구에 있어서는 지금 미국 다음으로 정말 많이 하는 게 지금 중국인데 40세 이상 뭐 한 3만 4천 명 고혈압 환자 이거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대규모 연구가 많습니다. 네. 수축기 130, 확장기 80 이하로 조절하니까 치매 발생률이 2년밖에 안 됐거든요. 15% 적게 발생하다는 거예요. 이건 네이처 메디슨은 굉장히 유명한 저널이거든요. 그러니까 혈압 조절을 가능한 정상에 가깝게 잘하는 게 치매 발생도 적게 생긴다. 고혈압과 치매는 분명히 관계가 있고 중년기 혈압이 특히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혈압이 있으면요. 이런 치매도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라는 게 그냥 원형적인 치매인데 이제 혈관성 치매라고 해서 이제 뇌졸중 같은 거 막 생기잖아요. 네. 고혈압이 인해서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또 치매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혈압은 계속 조절하는 게 필요하죠. 노년기에도 그 뇌졸중 같은 거 생기면 또 치매로 발생하게 되니까. 자, 어린아이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생각은 못하는데 어린아이도 고혈압이 있을까?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렇죠. 그러잖아요. 다른 또 만성 질환들은 아이들이 있는 경우도 애들. 있으니까요. 근데 의외로 어린아이들도 고혈압이 있어요. 5세 이하 소아는 혈압이 110에 70 이하거든요. 그래서 서서히 혈압이 올라갑니다. 청년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120, 80 돼요. 그러면 소아에서 고혈압은 어떻게 따지냐? 딱 수치가 정해진 게 아니라 그 소아의 모집단 있잖아요. 모집단 중에서 1부터 100까지 나눠서 90번째 혈압 되면 그때부터 그때부터는. 고혈압 전 단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수치가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95번째 되면 고혈압이에요. 그렇게 따집니다. 그래서 소아는 딱 수치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그 집단에서 이 수치면 고혈압이다. 근데 물론 이제 130에 130 이상이면 그거 자체가 고혈압이 되죠. 네. 성인 기준에. 근데 그 기준이 아니라 소아에서는 그렇게 따진다. 예. 자, 그리고 이거 굉장히 흔한 거예요. 혈압약을 막 복용하고 있는데 심박수가 이제 막 떨어졌다고. 심박수 50 나왔네. 그리고 병원에 갔는데 혈압약 잘 먹고 혈압 조절이 안 되면 막 약을 끊으라고 그래요. 그 환자들이 뭐 이제 막 어떤 사람은 멘붕이 오죠. 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생님들도 좀 잘 아셔야 돼요. 자, 포유로 따집니다. 심박수와 수면 관계. 보면 몸집이 작을수록 체표 면적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신진대사율이 빨라져야 돼요. 신진대사 빠르게 하기 위해서 심박수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포유류는 평생의 대부분 심박수가 거의 동일하다는 거예요. 평생 뛸 수 있는 심박수가 10억에서 15K 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은 동물수 포유류일수록 심박수가 빨라지죠. 생쥐 같은 경우는 한 600개 가까이까지 뛰고 1분 당해요? 1분에. 제가 생쥐하고 쥐 실험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네. 쥐가 한 350회 정도 뛰고 생쥐는 한 400 이상 뛰어요. 생쥐가 더 작잖아요. 영어로는 마우스라고 그래요. 쥐는 렛이라고 그러고 우리나라는 그냥 쥐라고 그러는데 전혀 다릅니다, 사실은. 그럼 수명이 뭐 생쥐는 2년, 쥐는 4년 정도예요. 고양이는 조금 더 크죠. 심박수가 한 220. 강아지는 애완견도 있고 막 큰 개도 있어서 제가 쓰려다가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네요. 고양이는 좀 체격이 예. 대부분 비슷하니까요. 그러니까 강아지는 종류에 달라서 네네. 일일조로 연결해서 제가 실험용 뭐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냥 잡종견 뭐 우리나라 그런데 뭐 그런 건 좀 다르고
그래서 한 12년에서 18년 되고 코끼리는 되게 크죠. 심박수가 한 30회 평균 정도 돼요. 한 70년까지 살 수 있고. 네. 인간은 이거 잘못 썼습니다. 이게 60에서 100인데 공 하나 지웠네요. 60에서 100회로 100에. 이게 봐주시면 보통 여기 우리 맥박을 뛰게 하는 그 스파크 나오는 데가 60이에요. 네. 60에서 100 사이에 보통 뛰어요. 그래서 수명이 한 뭐 80세 보통 이렇게 살잖아요. 고래 엄청 크죠. 고래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그냥 향유 고래로 쳤을 때 심박수가 한 뭐 30회 이하예요. 한 20회 정도 되죠. 한 90년까지 살 수 있고 고래가 인간보다도 많이 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사는 고래를 옛날에 얼마나 그냥 많이 죽였어요. 그냥 옛날에 백경 뭐 이런 소설 봐도 얼마나 그 폭용을 많이 했습니까? 너무 보면 너무 좀 불쌍하지 않아요? 저렇게 100년 가까이 사는 고래를 갖다가 그렇게 다 일찍 다 죽여서 없애버렸으니. 근데 거북이도 하도 종류가 많아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가장 많이 산다는 게 이제 갈라파고스 거기에 있는 갈라파고스 칠레 저쪽에서 멀리 떨어진 뭐 있죠. 그 다윈이 그렇게 거기서 연구 많이 했고 자이언트 거북이 이런 거는 맥박이 분당 6회, 7회 이렇게 뛰어요. 네. 그래서 수명이 뭐 150년 이상. 근데 박쥐는 좀 특이한데 휴식시는 200 굉장히 빨리 뛰죠. 비행시는 1000회나 뛰는데 최고 대비는 꽤 오래 살아요.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거예요, 박쥐는. 제가 굉장히 심장병도 굉장히 많이 해왔는데 지금 뭐 시간이 많이 돼서 어쨌든 일단 고혈압 쪽으로 계속 할게요 우선. 자 그러면 최고 엘리트 운동선수들 한번 봐요. 그 유명한 올림픽 7관왕인가 뭐 8관왕 했죠. 마이클 펠프스 심박수 38회 분당. 우사인 볼트 33회. 사이클의 대명사 루이 암스트롱. 나이 드신 분들은 대부분 알아요. 루이 암스트롱 32회. 우리 그 바르셀로나의 마라톤 영웅 황영조 42회. 보통 엘리트 올림픽 뛰는 마라토너들이 뭐 30에서 40회예요. 그래서 일반인도 운동 많이 하는 사람은요. 심박수가 60회 미만이 돼요. 그래서 체질적으로 일반인은 60회 미만은 괜찮아요. 저도 그 대학교 다닐 때하고 초반기에만 해도 맥박이 50회 정도였어요. 그때는 운동 뭐 하여튼 건강하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70에서 80회 사이예요. 그러니까 맥박이 느린 게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50회만 넘어가면. 네. 그래서 우리가 심장에서 보통 평균적으로 60에서 100회 뛰지만 네. 의학적으로는 50에서 90이 더 좋은 거예요. 90을 넘어가면 50회인 것보다 90 넘어가면 사망률이 연구에 따라 3배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회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노인들에서는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혹시 문제가 생겨서 너무 늦어지나? 갑자기 50이 노인이 돼서 50이 된 경우는. 근데 뭐 되게 젊은 사람 어느 정도는 낮은 게 오히려 더 일반적으로 좋습니다. 네. 뭐 지금 손흥민 선수나 뭐 그런 사람들 다 몇 분 낮을 거예요. 네, 낮을 거예요. 그래서 심박수 50만 넘어가면 대체로 괜찮다는 거예요. 또 아까 베타 차단제나 맥박 줄인다, 심박 줄인다 했잖아요. 그 베타 차단제 사용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저도 대학병원이다 보니까 이거 사용하는 경우 되게 많은데 그러면 한 50대에서 50회, 60회를 많이 조절하거든요. 그런 사람 많은데 잘 조절하는데 개인병원 갔다 와서 선생님 이 약 쓰지 말래요. 그래서 안 먹고 오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해드리죠. 근데 요 문제는 이제 부정맥을 가진 환자들, 이제 맥박을 뛰게 만드는 그 동기능이라고 하는데 거기 그 사이누스 노드라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기능을 못하거나 거기서 이제 심방에서 심실로 전도 가는 게 그게 어떤 인터럽션, 그러니까 뭐 무슨 문제가 생겼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정기적 흐름이 안 되니까 맥박이 낮아지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떤 특징을 보냐면 보통 땐 정상 맥박수를 보이다가 갑자기 느려지고 막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지럽거나 심한 숨차다거나 아니면 깜빡 의식을 잃는 경우. 이런 사람은 이제 이건 문제다 그러고 검사를 하고 약을 일단 중지하고 봐야죠. 네. 이제
협심증으로 가는데 이건 다음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예, 저희 다음번에 오늘 할게요. 예. 교수님께서 예, 예. 고혈압과 또 심장병에 네. 대해서 환자분들 많이 하는 질문들에 대한 강의 준비해 주셨는데요. 저희 이 심장병에 대한 질문들은 다음 시간에 그래야 되겠네요. 네, 또 제 이어서 환자 한 명도 좀 가겠습니다. 막 궁금한 거 있어서 오늘 라이브 하니까 몇 개만 조금 네. 보고 갈까요, 예, 예, 교수님? 예. 그러면은 혹시 교수님께서 보이시는 거 네. 있으시면 한번 읽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질문 몇 개 할게요. 네. 볼까요? 한송이님 거 볼까요, 그럼? 아니면은 예. 잠시만요. 착한 맛 예. 착한 맛 던진에스 통계님. 던진에서 통계 볼까? 그거는 기침식에서 바꿨다는 거. 네네네. 이뇨제를 20년 동안 복용 중인데 두 알 먹을 때 여름에 여름에 쥐가 생겼다. 네. 그러니까 이뇨제 사용하다가 아까 이제 저칼륨증이나 또는 저나트륨증이 생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두 알이면 좀 양이 좀 많을 수 있어요. 네. 종류가 또 굉장히 강한 거 보면 그런 전해질 이상 때문에 네. 그 이유 때문에 쥐가 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여름에 땀 많이 나면서 탈수 현상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뇨제를 용량 줄이거나 뭐 일시적으로 끊거나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믿음으로님께서 네. 제일 먼저 질문 주셨는데요. 이엽성 대동맥판 때문에 고혈압이 왔어서 약을 드신대요. 근데 9월 달부터 이상하게 실신을 가끔씩 하신다고 합니다. 그때 되면 맥박이 180 이상으로 올라가고요. 또 나이는 30대이시고 저녁에 혈압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이엽성이라는 건 원래 대동맥판막이요. 네. 세 개로 돼 있어요. 네. 이엽이라고 그러죠. 이게 열렸다 닫혔다 하잖아요. 이 판막이. 그걸 이제 잎사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되는데 그게 선천적으로 두 개로 타고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세 개가 작용해야 되는데 두 개로 작용하면 힘들겠네요. 빨리 손상이 되겠죠. 네. 빨리 손상돼서 대부분이 50대 초반이 되면은 대동맥 협착증이 옵니다.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그동안에 또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돼 있는데 또 대동맥 협착증이 정도에 따라 다 오게 돼요. 그리고 판막이 오면서 또 고혈압이 나이도 있고 뭐 판막 질환 때문에 또 고혈압도 올 수 있고 이 폐쇄 부전증이 또 동반되면 또 혈압이 또 생기거든요. 고혈압이. 그러면 이게 실신을 할 정도면 판막이 상당히 심하게 진행됐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저거는 이제 수술을 해야 돼요. 그래요? 만약에 검사를 해서 네. 딱 수술 적응증이 딱 있어요. 어느 정도 좁아지면 또 그 판막 때문에 협착이 생기면 위하고 아래하고 압력차가 생겨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 압력차가 생기면 이건 수술해라 하고 딱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심장 초음파하면 바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실신까지 하면 이게 아마 수술을 해야 될 정도의 그 협착 이런 게 왔을 거예요. 일단은 병원 가셔서 심장 초음파를 받아보셔야겠네요. 심장 초음파하고 실신에 대해서 네. 심장 초음파의 문제 그런 거 문제인지 아니면 부정맥이 다른 이상한 게 생겼는지 검사해갖고 확인해봐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화신님께서 50세 여성이신데 낮에는 안정시혈압 이 정도고 밤 12시만 지나면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평소에 조금만 움직이면 이렇게 160, 100으로 맥박도 100 이상으로 올라가는데 이런 경우는 치료가 필요할까요? 하시네요. 그러니까 130, 80 정도까지는 다 정상이라고 보고 네. 근데 조금만 움직였다면 160, 100. 그러니까 운동을 하잖아요. 네. 막 운동할 때는 혈압도 올라가고 맥박도 올라가 줘야 돼요. 왜냐하면 몸의 그 요구, 몸의 혈압이나 이런 거 올려야 되고 몸이 요구하는 그게 있잖아요. 대사를 올려야 되니까 그런 상태가 있어서 혈압이 오히려 안 올라가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맥박이 안 올라가면 또 문제고. 근데 그게 조금만 해도 확 올라간다. 그렇다면 몸 상태가 안 좋은 거죠. 쉽게 생각해서. 그 혈관 자체도 굉장히 이제 어떤 탄력도도 떨어지고 그런다고 봐야죠. 이런 사람은 만일에 이렇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운동부와 심전도를 막 하는데 정상인 사람들은 운동을 멈추면 좀 얼마 지나서 혈압이 정상으로 다시 돌아오거든요. 어떤 사람은 혈압으로 정상이 돌아오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런 사람은 몸 안에 상태가 되게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해도 이렇게 혈압이 확 올라간다는 건 몸의 혈관이나 어떤 상태가
너무 뭐 동맥경화가 심하다거나 뭐 하여튼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이건 병원에 가서 한번 확인하고 거기에 맞춘 치료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러게요. 일단 네. 건강검진을 한번 또 해보시고 예, 예, 예. 또 밥도 잘 드시고 잠도 그렇죠. 잘 주무시고. 식사도 좀 음. 몸에 좋은 건강식 위주로 네, 잘 하고요. 알겠습니다. 예. 저희 마지막으로 네, 교수님 예, 네. 한송이님께서 63세 여성이신데 부정맥이 있어서 딜라트렌정과 디오반정을 아침 저녁으로 2번 드신대요. 네. 근데 이완기 혈압이 항상 높게 나오는데 어떤 검사해 보면 좋을까요? 하고 하셨습니다. 네, 63세잖아요. 보통 55세를 기준으로 그 전까지는 이제 수축기하고 확장기가 이완기 둘 다 올라가다가 그때부터 수축기는 계속 올라가는데 확장기는 잘 안 올라가요. 60세 이상 넘어가면은 수축기는 올라오고 확장기는 오히려 떨어져요. 이게 동맥정지도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63세니까 확장기가 약간 높은 게 더 나쁘진 않아요. 그러겠네요. 예. 네. 너무 높으면 문제인데 네. 오히려 안 떨어지는 게 어쩌면 조금 다행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네, 그래도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네, 예. 조금 안심되실 것 네, 같아요. 예. 네. 오늘 이렇게 저희 박창규 교수님과 함께 고혈압에 관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 들어봤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엔 네. 그런 심장병에 대한 이야기 예, 그렇겠어요. 네, 예, 예, 들어보도록 예, 예.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